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비즈 부동산 대표 조중군입니다. 저는 향동 GL 메트로시티 스마트비즈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수분양자께서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토대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24년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향동 9블럭 태형 덱시아 입주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향동 9블럭은 시행사가 2024년 1월 25일 정도에 준공을 떨군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전에 얘기였던 거고요. 워크아웃이 2023년 12월 하반기에 신청이 돼서 24년 1월 11일 날 결정이 나는데, 태형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입주 시점이 짧게는 한 달, 많게는 3달에서 4달 정도 뒤로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태형건설 워크아웃에 관한 내용으로 떠들썩한데, 그럼 향동 9블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입주 시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커서 일단은 1월 11일 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결정됐냐에 따라서 입주 시점이나 수분양자들의 잔금 신청 시점이나 모든 게 뒤로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준공이 다가오는 여러 개의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있을 경우는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대출 한도 요 DSR은 나중에 다시 제가 언급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또 이제 같은 부동산 상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수분양자가 잔금 시점에 전년도 소득 대비 DSR을 적용하거든요. 네. 이 DSR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양자 갖고 있는 대출, 아파트 대출, 토지 대출, 상가 대출, 신용 대출, 대출에 관련된 모든 걸 종합을 하거든요. 네. 그것을 종합해서 DSR을 적용하고, 그래서 대출의 비율이 나오는데,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둘 다 대출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둘 다 거절될 수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비율이 대략 80%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고, 오피스텔은 한 60%에서 70%인데 이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를 힘들게 분양받았는데 수분양자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믿음기 상태 분양권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임의대로 해지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해지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첫째는 수분양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를 할 권한이 생길 때는 시행사가 약속한 준공 날짜를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90일 이상 미뤄졌을 경우, 그때는 수분양자의 계약 해지 권한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이외에 시행사가 협격한 계약 해지 사유를 발생을 시켰을 때 그때 해지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사항이 해당이 안 되면 해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향동 9블럭이 원래 계약서상 준공 예정일이 2월 말일로 잡혀 있었는데 워크아웃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 변동사항이 발생을 해서 2월 말일에 약속을 못 지키고 3월 말, 4월 말, 5월 말 이후에 만약에 준공이 떨궈진다고 하면 9블럭 계약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그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도금, 이자 부담 및 해지 사유 조건이 있을까요? 이 해지 사유 조건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도금, 이자 부담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 일단은 시행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수분양자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계약을 진짜 해지해 줬을 때, 그때는 그냥 계약 해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에 대한 걸 몰수를 하고요. 그리고 중도금이 이제 50%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50%를 그 2년 반 동안
그 무이자로 수분양장 혜택을 돌려드렸는데 그 이자 납입을 사실은 시행사가 하고 있던 거거든요. 네. 그 50%에 대한 이자 납입 금액까지 페널티를 줘서 받아냅니다. 그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준공시에 저희 잔금 대출 은행 선택 시 주의사항과 살펴봐야 할 점이 있을까요? 뭐 크게 은행 선택 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없고요. 이제 잔금대출 은행을 선택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네. 주거래 은행 하나와 그다음에 저는 추천드리는 은행이 기업은행이거든요. 네, 기업 환경, 기업 대출에 가장 데이터가 많은 은행이 바로 기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주거래 은행 한 곳과 뭐 기업은행 정도 요 두세 군데 신용을 좀 넣어봐서 금액을 알아보면 좋고요. 가능하면 분양받으신 지역 내에 있는 은행 지점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향동지구는 고양시에 해당이 되는데 고양시에 있는 물건을 뭐 강남구 서초구나 이런 데서 분양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 대출을 이제 의뢰했을 때는 원하는 만큼의 이자율이나 낮은 이자율이나 원하는 만큼의 프로테이지만큼 대출 발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양시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고양시에 있는 은행 지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상품을 구성해서 영업 활동을 대략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받으신 해당 시군구에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DSR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DSR이 뭔지 그리고 저희 대출 이자 금리 및 DSR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LTV, DTI, 그다음에 DSR이에요.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다음에 궁금해하시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DSR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잔금을 치를 수분양자가 그 전년도 연소득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연소득이 많이 나와야 DSR로 적용시켜서 이제 대출해줄 프로테이지랑 이게 이제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이자 금리를 여쭤보셨는데 대출 이자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4점 중후반대였고요. 네. 그다음에 11월부터는 이제 5%가 약간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024년 1월 지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대출 받는 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 금리 인하 시기는 보통 하반기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로 예상을 하지만 저희 나라 아직 4월달 총선도 있고 또 부동산 PF 대출 문제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해요. 뭐 운 좋게 말씀을 드리면 뭐 2, 3월 때도 가능하고 뭐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어떤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오면 뭐 전매라든지 부동산 매수세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관건이군요. 대표님, 그럼 잔금 대출을 받을 시에 뭐 변동금리를 해야 할지 고정금리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희들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도 뭐 예상을 하고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미국 금리가 인하되고 한국 금리도 이제 멈추고 올해 뭐 인하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 하반기에는 인하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담 받으시는 고객분들께는 2월에서 5, 6월 사이에 대출을 받아서 일으킬 때는 변동금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그러지만 은행 영업사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정금리를 권하실 수도 있어요. 은행은 은행의 수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고정금리를 권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올 상반기에는 변동성 있게 움직일 거라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할 경우에 업종 추가는 언제 해야 하는지,
또한 실사가 나오는지, 복층공사와 베란다 확장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이 한 세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할 때 업종 추가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여쭙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잔금 전에는 업종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잔금 이후에 임대를 놨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나 아니면 작성한 이후에 잔금 지급된 시기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고 자진 납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넘겨서 신고했을 경우나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대략 가산세가 한 25% 정도 붙고요. 네. 그리고 날짜가 지나서 신고했을 때는 1만 분의 2.2% 정도 가산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에 대한 문제는 실사는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고양시의 인력도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표본으로 조사합니다. 네. 네, 표본을 조사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말하면 운 좋으면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운 나쁘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요. 복층공사와 이제 베란다 확장 문제의 합법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한 가지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네. 그건 제가 불법이라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 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층공사는 원래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불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고양시에서 랩공사를 했을 경우에 합법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네. 복층공사를 해도 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이 복층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짧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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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